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잡자마자 정정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더 이상 MBC 라디오 진행자는 아니고요. 그건 2020년에 제가 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프로그램에 막을 내리고 이제 종을 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지난해 12월까 한 2달밖에 안 됐는데요. 경인방송 OBS 이승원의 월드시사 W라는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살짝 말씀드리고 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사전 질문도 받아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자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다양하게 저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분야가 정말 다양하세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질문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까이 있는 그리고 구면인 우리 김승환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태양광도 말씀해 주시고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약간은 좀 낯선 풍력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세금을 내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집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뭔가 다음날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때려잡기, 감사원부터 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수사 의뢰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전 쪽으로 계속 이제 생태계를 늘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사실은 거꾸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용감하게 아파트에 태양광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좀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급해서 우리가 언제 이제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니까 급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당장 한 5년 안에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또 한 5년 안에 정부는 이것만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점이 있으면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태양광 얘기를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태양광은 이미 민간 시장입니다. 이미 정부의 지원이 막 엄청나게 필요한, 그러니까 수사만 안 한다면, 구성만 안 한다면 정부의 지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산업은 아니고요. 특히나 내 지붕에 다는 태양광은 정말 나의 자유의지, 시민의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은 빈 지붕에 태양광을 까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가 할 일은 일단 방해하지 않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해상 풍력은 사실 공공이 좀 나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 대한 소유권, 바다에 얽혀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 그리고 태양광 산업이랑 좀 다르게 해상 풍력은 밸류체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중국 기업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이 잘하고 어떤 부분은 유럽 기업이 잘합니다. 이거 교통정리 안 해주면 그냥 보급만 늘리고 통째로 해외에 다 뺏길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부터 수용성, 산업 전략까지 쭉 정부가 패키지로 뭔가를 다뤄줄 필요가 있는 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조금 더 법 제어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법 자체가 너무 약하다라는 뜻인가요? 특히 이제 풍력이나 이쪽 지금 있는 법도 충분히 많은 부분을 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논의가 안 되고 있죠. 우리 국회에서는 맨날 누구 사과해야 되고 누가 어느 당에서 어느 당으로 갔다 이런 얘기만 하지 정작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 산업 전략에 대한 법은 그냥 계류 중입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이 법을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이 거기에 잠자고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의제화시키고 공론화시켜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결국은 투표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3부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 번째 만나뵙는 우리 김용범 대표님 차관도 지내셨죠. 기재부 차관. 지난해 우리나라 세수 부족이 한 59조에서 60조 정도 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무려 1.4%였습니다. 그 얘기는 외환위기나 코로나 같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최악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 한 2%대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숫자를 왜 거들먹거리냐면 이 재정이 좀 풍부해야지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일단 정부도 돈이 없고 물론 이제 부자 감세 때문에 더 없어질 테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은 아까 설명해 주셨던 인플레이션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야 될 정책적인 것과 민간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것만은 해야 된다, 한 5년 안에 이것 좀 해야 된다, 한 5년 안에. 제가 5년의 기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2030년까지 우리는 한 6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한 재정 속에서도 정부 정책은 이 방향으로는 꼭 가야 된다라는 그 지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민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두 트랙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장은 뭐 1.4%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낮은 거고요. 그런데 아주 낮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4%가 나중에 호사였다 이런 시기도 한 10년 내에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이거 과장이 아니고 1.4% 뭐 워낙 낮으니까 올해는 좀 더 나아질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6년 이후가 돼야 이제 사실 한 5년간의 이런 충격을 우리가 가늠해 볼, 워낙 망가뜨렸어요. 이 통계 시계열들이. 그래서 이 4, 5년을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세수 결손이 한 60조라는 것도 사실 그 전에 2, 3년 동안에 워낙 또 이례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로 보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또 60조, 70조가 또 갑자기 더 생겼어요. 60조, 70조는 왜 우리 실력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코로나 충격으로 급속히 떨어졌다가 다시 뭐 이렇게 반등하고 그러면서 이 세수도 엉망이 된 거예요. 기재부가 엄청 고생을 했죠. 세수 추계를 2년, 3년간 계속 터무니없이 틀어서. 기재부가 그렇게 평균적으로 멍청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모델 자체가 바뀐 거예요. 모델 자체가. 근데 기재부도 그런 걸 아직 새로운 모델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세수 60조는 사실 그 전에 특별히 많이 생긴 거에 정상화 과정으로 보면은 뭐 그건 그닥 그렇게 그 숫자에 그렇게 많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성장률 1.4%는 유럽이나 일본 보면은 우리도 정말 비상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인구나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탄소 중립 2050, 그게 우리도 21년에 이제 여러 환경적 변화 때문에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전격적으로 선언한 거고. 그리고 정부도 뭐 그 안에 맞춰서 안을 짜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또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서 사실 그리고 또 제가 말한 대로 팬데믹 21년은 팬데믹 충격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도 2050 하겠다고 그랬는데 2050 21년에 선언하고 이렇게 감축 경로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근데 더 노력은 안 했어요. 2, 3년 동안. 그 이후로 이어지고 뭐 여러 요소가 있었죠. 그래서 뒷걸음질 친 분야가 되게 많고, 앞으로 나아간 분야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답답하다. 저는 격변과 균형의 절체절명한 과제다. 탄소 중립 실행 계획을 만드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제조업이 어렵고.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제조업을 놓치든지 탄소 중립을 하든지.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디그로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지금은. 제 저성장, 탈성장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제 말은 우리 1.4%라도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 우리 약속한 거 최소한 그걸 하려면 방법 없어요. 비상하게 뭐 기술을 우리가 무슨 획기적인 내거나. 그래서 1.4%도 제조업이 기반에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이거를 지키고 1.4%라도 하면서 아까 말씀한 기후 깡패란 말 안 듣고 우리가 최소한 약속한 거를 이행을 하려면 1.4% 어렵습니다. 1.4% 그런데 한 0.5를 되면 또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우리나라 사회가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암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이든 전력이든 각 분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방법이든 뭐든지 조금 좀 일단 우리가 닥친 이 제조업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 모델을 한 3, 40년간 갖고 온 게 정말 큰 역풍에 맞닥뜨려 있다.
조금 가다가 사실 절벽 위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을 조금 그 각 분야의 사람들이 절박하게 좀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해법 하나를 말하고 이런 것보다 정부 잘못이 제일 크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대기업들은 좀 알아요. IR도 다니고 투자자도 만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밑에 중소 중견경 가면은 거의 뭘 해야 될지는 모르고 뭐가 위기인지도 뭐 이번에 EU 그 이제 뭐 보고서도 잘 못 만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런 일들을 좀 겪어서 정말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 이거 여야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네 내 일자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단계까지 뭔가 좀 큰 게 하나가 좀 필요해요.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뭔가 대안을 구했는데 뭔가 더 암울해지는 느낌이. 제가 이제 현역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죠. 너무 자유롭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제 잘못이긴 하죠. 뭐.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어서 제가 그 김병관 저자님께 먼저 좀 산업 쪽에 질문 드리고 아까 마무리를 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못 하신 것 같은데 끝부분 뭐 좀 마무리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사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차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그린 에너지나 뭐 이제 탄소 중립, 탄소 제로로 가는 길이 우리가 뭔가 성장을 포기하고 뭔가 이렇게 놓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그거를 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산업 분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걸 뭐 중국처럼 수출해서 팔아먹을 수 있고 한다면 그게 성장 동력이 될 테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독일 등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버리고 또 이제 다른 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상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실 수는 없나요? 예, 어려운 숙제가 저한테 넘어왔군요. 우리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매년 우리가 1.5도 이하로 기후 위기를 막으려고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7%에서 8%씩 매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줄이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존 경험에서 알고 있는 방법은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플러스로 성장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뭐 마이너스 7%, 8% 줄였던 경험이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없어요. 외환위기 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역사상 처음으로 한 14% 온실가스가 줄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3년 전이죠. 코로나 때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한 4%, 5% 이렇게 줄었어요. 그 나머지 경제를 플러스 성장시키면서 기술 혁신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였던 경험은 적어도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여러 나라들은 조금씩 줄였는데 거기는 경제 성장률도 워낙 얼마 안 되니까 뭐 우리 1.4% 적다 그러지만 이제 유럽은 거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거의 표준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일단은 줄여보자. 우리 먹는 것도 줄이고 뭐 자가용도 중형에서 소형으로 바꾸고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법한데 사실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한 해 코로나 때 2020년 사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리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못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고 있는 산업들을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서 탄소 집약적이지 않은 산업, 먼저 흔히 그걸 이제 탈탄소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으로 쉬프팅을 해야죠. 넘겨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게 에너지 아닙니까? 에너지는 우리는 적어도 36%는 석탄 떼서 우리 전기 이거 만들고 있고 나머지 화석연료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은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드는데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만들게 되면 전력 생산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전력을 우리가 전기를 쓴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온실가스를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 영역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한 개 기업이 온실가스를 우리 6억 5천만 톤 정도 온실가스를 한 해에 배출하는데 포스코 한 개 기업이 약 7,6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10%가 넘잖아요. 근데 철강이 우리가 꼭 필요하죠. 철강 없이 우리의 현대 문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그 철강을 만드는데 석탄이라고 하는 환원재가 대규모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테크니컬하게는 석탄 대신에 수소를 쓰게 되면 온실가스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적어도 뭐 상용화되기는 조금 있지만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환을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서 녹색 산업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거고, 특히 대한민국은 이 산업이 워낙 탄소 집약적인 산업이고 심지어는 말씀하신 대로 농업조차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쪽으로 지금 농업이 진화가 돼 와서 이거를 굉장히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산업을 바꾸면 파괴적인 우리들의 삶의 축소를 적게 하고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 말씀하신 게 현실화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 정은정 연구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그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굉장히 사진도 잘 봤습니다. 그 이제 질문이 하나 왔어요. 도농 교류를 회복하는 것이 기후 위기, 먹거리 문제, 농업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농 교류를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이제 좀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솔루션을 주셨잖아요. 내 주변에 최소한 2명의 농민을 친하게 지내자, 최소한 2명, 그리고 친환경 음식을 뭐 소비하자 등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건 문제 의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돈이 있으면 웬만하면 해결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농촌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건지 제가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요새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해갖고 맨 앞에 질문이 아마 일단 도농교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도농교류 참 촌스러운 말이긴 하죠. 도시와 농촌의 어떤 교류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구체성으로 올 건지가 좀 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생협조합원이기도 하고 이제 오랫동안 또 생협과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참 독특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생협조합원들이 지역에서 그 도농교류 사업 그런 것도 안 온대요. 머니까. 주말에는 또 학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얘기도 많이 합니다. 가장 먼 생산지에 소비자들이 오지 않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까, 이런 고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하던 사람들이라도 정신 다시 차리고, 촌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지금 생협조합원이 50만 명이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종교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그 종교인이 한 100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 그 뜻대로 살면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가 삶의 어떤 결정을 외부화시키는 거에 대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또 독특한 상황들을 좀 알려드리면, 혹시 여기 경기도 시흥시 시민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퀴즈 하나 내볼까요? 예, 시흥시 계세요? 시흥시에 농업의 규모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배고신도시도 들어오고, 그죠? 전철도 들어오고, 늘었을까요? 늘었습니다. 근데 그 농업이 친환경 농업이라는 거 더 독특하죠. 최저 소비처가 생기거든요. 바로 시흥시가 한 52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서 학교 급식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사는 남양주 구리시는 되게 못합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 당장 제가 계속 학교 급식, 단체 급식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최대 소비처이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집에서 요리를 해먹기 힘들고 육종 마늘 안 까먹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잡아다가 이제 마늘을 까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놓치고 있는, 뭐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일 먼저 취임해서 건드린 건 뭐죠? 영유아 친환경 급식이거든요. 이런 것들 하고 놓치거든요. 왜냐하면 내 새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 어떤 관계 복원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싶었고, 두 번째 질문은 네,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 듣고 싶은데 저희가 3분 남았어요. 네. 그런데 사전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와서 제가 이것을 김승환 교수님한테 소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대답이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죠. 네. 저보다 여기 그 주최하신 분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아서 3분 내에 교수님 답변을 좀 주시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원전이나 CCUS 탄소 포집 기술보다는 재생에너지로 가는데, 한마디로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보다는
그러니까 원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트렌드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이 정부 정책을 비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할 때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타이밍. 자, 지금 우리가 원전 열심히 짓는 거. 저는 원전에 대해 되게 기술 뉴트럴하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은 예산을 원전에 쏟아부었을 때 2030년까지 신규 원전이 진짜 들어올 거냐? 못 들어옵니다. 가장 빠르면 2034년이에요. 더 늦어질 거예요. 개통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손에 잡히는 거, 지붕형 태양광. 해상 풍력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놔두고 미래에 할 거를 자꾸 돈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우선순위의 문제는 잘못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네, 시간을 고려했을 때 우리 2030년까지 줄여야 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원전에만 투자를 하는 거는 그 중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놓치는 거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2분 남았는데요.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뭐 저는 이 녹색전환 연구소 이번 행사 작년에 이어서 너무 소중한 거고요. 근데 저 희망을 본 게 정말 각계의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시간을 내서 반나절씩 오고 또 유튜브 접속하고 이런 것들이 좋다고 봅니다. 사실 유럽은 여러 사정이 있지만 유럽이란 지역이 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나마 지금 이런 선진 권역에서는 여러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녹색 당이나 어떤 그런 이즘에 저기 헌신하고 있는 그룹들이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성장주의 그리고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질주를 해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룩한 거를 지키면서 그나마 좀 더 미래를 바라보려면 지금은 이제 깊은 고민과 토론과 방향 전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뭐 지나온 길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책에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일상의 안온함과 얼마나 이게 절박한지를 두 개를 다 겸손함과 절박함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너무 저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가.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2부 기후위기와 경제사회 대격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